신약회관 첫 시간 신약 중간사 하겠습니다. 신약 중간사 들어보셨죠? 예. 신구약 중간사라고도 하고요. 뭐 신약 성경 배경사, 또 뭐 암흑 시대라고도 하고 중간 시대 뭐 이렇게 얘기 많이 합니다. 뭐 느헤미야 3차 포로 귀환부터 세례 요한 출생까지 이 기간의 기록이 성경에 안 나와 있어요. 그래서 성경책 보면 말라기서가 끝나고 다음에 마태복음이 나오죠. 그 중간에 약 시간적으로는 약 400년 정도간의 시간이 있었는데 그 시간에 관한 기록이 성경에는 안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 역사 책들에는 그 기록에 많은 일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시간들에 무슨 내용이 있었냐면은 결론적으로 얘기하자면 하나님께서 신약을 준비하는 시간이었어요. 신약의 여러 가지 일들, 메시아에 오시는 것을 준비하는 시간이었는데 어쨌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 400년 기간 동안에 전혀 말씀을 하지 않았습니다.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성경에서는 이렇게 뭐 암흑 시대, 뭐 침묵 시대, 뭐 그렇게 얘기를 많이 해요. 이걸 좀 보시면은 성경의 역사인데요. 1번부터 쭉 보시면은 창조에서 족장 시대 거쳐서 출애굽 가나안 정복 시대, 사사 시대, 통일왕국 시대, 분열왕국 시대, 유다 왕국 시대, 그다음에 포로 끌려갔다가 포로 귀환하는 시간. 그때부터 이제 포로 귀환하는 시간부터 해서 세례 요한의 찬생, 그 신약 그때까지를 이제 중간기, 침묵기라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약 이 기간이 시간으로 따지면 약 400년 정도 시간이 돼요. 그래서 이 시간에 무슨 일들이 있었는지 여러분들이 이 시간에 배우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무슨 일들이 있었는지 여러분 좀 아셔야지 신약을 이해하는데 많이 좀 도움이 돼요. 사실 이 시간이 신약의 배경이 되거든요. 그래서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여러분들이 이 시간에 무슨 일들이 있었는지 좀 아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보시면은 이 시간은 바벨론을 거쳐서 그 다음에 약 바사라고 하죠. 페르시아 시대가 있잖아요. 페르시아 시대가 약 200년 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헬라로 넘어가요. 주권이. 그러면서 이제 헬라 알렉산더 시대 약 30년 정도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이제 알렉산더가 죽은 이후에 4개의 나라로 나라가 분열되는데 우리가 보실 나라는 팔레스타인을 중심으로 해서 위쪽에 있는 셀루쿠스하고 아래쪽에 있는 프톨레미 두 왕조를 좀 보실 거예요. 그래서 프톨레미 왕조 약 100년, 그다음에 셀루쿠스 왕조 약 34년. 그 다음에 이제 유다에서 잠깐 독립한 시기가 있었어요. 마카비 혁명이라고 해가지고 유대인들이 독립을 한 시기가 약 100년 정도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BC 63년부터 이제 로마 시대로 들어가서 로마 시대 한참 때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태어난 시기는 약 BC 4년이죠. 뭐 일부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BC 0년에 태어났다고 생각하고 알고 있는 분들이 있는데 그렇지 않죠. 왜 그러냐면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예수님이 어렸을 때 죽이려고 했던 그 왕이 있었죠. 헤롯 대왕이라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BC 4년에 죽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기 때문에 그 사람이 죽은 이후에 예수님이 태어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정확하지는 않은데 BC 4년이나 5년, 6년 그 사이에 아마 예수님께서 태어났을 것이다, 그렇게 추측을 합니다. 그러니까 BC 뭐 0년에 태어나신 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그거 좀 참고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좀 자세히 보시면요, 성경의 역사를 쫙 보시면은 성경의 패권이 아시리아에 그때 있었죠. 그래서 이 아시리아 나라가 이제 시리아 쪽에 이제 크면서 무시무시한 나라였죠. 잔인한 나라였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패권을 장악하고 이 아시리아 나라 때문에 북이스라엘이 망하죠. 이 아시리아가 약 720년쯤 해서 그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아시리아를 이어서 신바벨론 왕국이라고 하는데 그 전에 바벨론이 있었어요. 근데 그때는 좀 작은 나라였고 신바벨론이라고 다시 이렇게 발흥한 바벨론이 있었는데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다시 패권을 쥐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신바벨론, 이 바벨론 나라에 의해서
남유다 왕국도 망하죠. 예. 시드기야 왕 때 BC 586년에 남유다 왕국도 바벨론에 의해서 망하면서 이스라엘은 국가로서의 운명은 끝납니다. 그죠? 그래서 다 포로로 끌려가고, 이 바벨론 왕국도 오래가지 않고 이 바사 페르시아라는 나라가 일어나면서 이 나라에 멸망당하고, 패권은 다시 이 페르시아라는 나라로 넘어갑니다. 바사라고도 하죠. 페르시아 어마어마한 큰 나라였어요. 이 페르시아 때쯤에서 포로 귀환이 이루어지죠. 이 고레스 왕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다시 니네 본토 땅으로 돌아가라 하면서 포로들을 풀어줍니다. 이때쯤 이제 이 나라의 정책이 좀 바뀌는데, 그냥 식민지에 있는 그런 노예들을 싹 데려오는 게 아니고 다시 그 나라에 보내가지고 그 나라에 잘 살게 하면서, 그러면서 돈 벌어서 조공 바쳐라, 그런 쪽으로 정책이 바뀌어요. 그러면서 포로들을 각 나라에 돌아갈 수 있게 싹 풀어줘요.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성전을 짓고 성벽을 재건하면서 나라를 재건하게 됩니다. 그때가 이제 페르시아 시대죠. 이 페르시아 시대가 약 한 200년 정도 갑니다. 꽤 오래 간 거예요. 근데 이제 이 페르시아 시대를 거쳐서 역사는 흘러서 헬라, 그리스 시대로 넘어갑니다. 그리스 시대를 거쳐서 나중에 이제 로마 시대까지 넘어가게 되죠. 특히 패권은 이렇게 아시리아,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로마까지 이렇게 넘어가고요. 그러면서 이제 이 시대 하면서 이제 로마 시대 때에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거죠. 여러분들이 이제 보실지 이 400년간의 약 이 중간기는 이 페르시아에서 이제 3차 포로 기한으로 느헤미야가 왔을 때부터 해서 예수님께서 태어나시기 직전 약 BC 4년 정도 전까지 해서 그 약 400년도 되는 기간이 있는데, 그 기간에 무슨 일들이 있었는지 여러분들이 보시는 거예요. 좀 표를 나눠서 보시면은 페르시아 시대가 있었고, 페르시아 시대를 거쳐서 헬라 시대로 넘어갑니다. 헬라 시대 넘어가면서 알렉산더가 유명한 왕이죠. 이 왕이 이제 전 세계를 제패하면서 알렉산더 이렇게 죽기가 있었고, 근데 알렉산더가 오래 살지 못해요. 일찍 죽습니다. 그죠? 예. 알렉산더가 죽은 뒤에 나라가 4개로 쪼개졌는데, 그 중에 이제 혼란기를 거쳐서 프톨레미, 셀루쿠스에서 이렇게 주권을 잡은 나라들이 생기고요. 약간 이제 셀루쿠스가 주권을 잡고 로마가 부흥하기 시작하면서 셀루쿠스하고 로마하고 약간 이렇게 다툼이 있으면서 셀루쿠스 왕조의 힘이 약해진 때가 있었는데, 그때를 틈타가지고 유다에서는 독립운동이 일어나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마카비 혁명이라고 하는데, 그 혁명을 거쳐서 마카비 사람들이 이제 나라를 세운 하스몬 왕조가 약 100년 정도 이어집니다. 하스몬 왕조가 이렇게 잘 되다가 좀 분란이 생기고 왕자들이 많이 생기면서 어리석게도 로마군들, 그때 이제 주권을 잡고 있던, 패권을 잡고 있던 로마에게 도움을 청하면서 로마가 유대에 들어오면서 자연스럽게 나라는 로마에 넘어가게 되고, 이 로마 시대 때 참 이 헤롯이라는 안티파트라는 이 이두메 사람인데, 이 헤롯 가문 사람들이 들어와가지고 참 정치를 잘했어요. 이 사람들이 잘하면서 로마의 힘을 이용해 가지고 유다 나라를 빼앗아 갑니다. 그래서 이제 헤롯 대왕 시대로 넘어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제 페르시아에 거쳐서 이제 헬라 시대 때부터 좀 거쳐서 어떻게 역사가 이루어졌는지 잠깐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처럼 이제 바벨론 나라를 거쳐서 페르시아 시대로 넘어갔죠. 약 200년간 통치를 한 나라인데 상당히 큰 대왕국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이렇게 역사하심으로 이 고레스 왕은 유대인들을 풀어줍니다. 아까 얘기한 것처럼 나라에 들어가서 다시 잘 살아라 해서 풀어지죠. 그러면서 이제 1차, 2차, 3차 포로 기한이 이루어지면서 유대인들은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예루살렘의 도시를 재건하고 다시 하나님을 섬기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맞이하게 된 거죠. 그러나 이제 말라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다시 그들이 성전을 짓고 성벽을 재건해서 제사를 회복하고 했지만은 그 제사가 껍데기뿐인 형식적인 이제 그러한 제사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셨죠.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침묵하셨고, 그래서 이제 진짜 왕, 이들이 기다렸던 진짜 메시아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약 400년 정도 이렇게 시간이 이렇게 침묵하게 되는 시간이 생겼습니다. 이게 이제 그 페르시아 제국의 지도입니다. 상당히 크게 뭐 그때 이제 여기 이게 팔레스틴, 시리아 이쪽이 이제 중심지였거든요. 이 중심지에서 이제 이집트까지, 아프리카 이집트까지 여기를 다 제패했던 거죠. 예. 어마어마하게 큰 나라였습니다. 그 당시 뭐 이 유럽 쪽은 미개인들 사는 나라였고, 이쪽에 큰 땅을 제패했던 아주 큰 나라였습니다. 근데 이 제국이 영원하지 않았어요. 예. 이 그리스 쪽에 이 헬라 문명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이 옆에 보면 쬐끄만 나라 있죠, 그리스. 이제 그리스는 이제 도시국가였는데 스파르타, 뭐 아덴, 뭐 테베에서 여러 가지 이렇게 좀 도시들이 이렇게 묶여 있는 연합체 국가였어요. 근데 이 페르시아가 이제 이 그리스 쪽으로 더 이제 진출을 했는데 못 이겼어요. 이 페르시아 쬐끄만 나라, 페르시아가 이 그리스 그렇게 큰 나라는 아니었거든요. 근데 이 나라를 이기지를 못했어요. 먼저 좀 보시면은 이게 이제 페르시아 제국과 이제 그리스 나라의 전투였는데 페르시아군이 1차로 침입을 합니다. BC 492년에 이건 뭐 유명한 전투는 아니었어요. 어쨌든 패했습니다. 패하고 돌아갔어요. 그 자존심이 상한 거죠. 이 대왕국의 나라가 이 쬐끄만 이 그리스 나라에 패하고 돌아갔습니다. 그래서 대대적으로 2차 유명한 그 마라톤 전투 있죠. 예, 마라톤 전투 490년에 2차 침공을 했습니다. 근데 이 어마어마하게 이 변호 차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마라톤 전투도 졌어요. 근데 워낙에 큰 나라기 때문에 그렇게 큰 타격은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자존심이 상하게 상했죠. 그래서 이제 3차 뭐 영화로도 나와 있던 그 300인가 그 영화 있죠. 그 살라미스 대전이라고 유명한 아주 뭐 이제 세계 역사의 아주 큰 사건이죠. 3차 침입을 했는데 480년대에 살라미스 대전에서 대패를 했죠. 이제 그때부터 이제 페르시아가 좀 국운이 기울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그리스라는 나라는 참 대단한 나라인 거예요. 그렇게 큰 나라도 아닌데 이 대나라의 침입을 3번이나 막아내면서 패권이 다시 이제 이 그리스 쪽으로 넘어옵니다. 이제 그리스 세계에도 이제 변화가 좀 있었는데 좀 보시면요. 어쨌든 이제 그리스라는 나라는 이 대페르시아의 이 침략을 3번이나 막아냅니다. 막아내면서 이제 여러 나라 도시국가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아테네가 주류였었고요. 그 아테네가 약 30년 정도 이렇게 독주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 도시국가들 중에 이 아테네 중심으로 나라가 돌아가게 되는 거죠. 살라미스 대전 이후에 그렇게 들어가는데요. 이게 오래가지 못했어요. 이제 이 내전이 났습니다. 그리스 나라들끼리 이렇게 내전이 일어난 거예요. 아테네하고 스파르타가 있는 나라가 있었는데 서로 좀 티격태격했었어요. 네가 크냐 내가 크냐 하면서 티격태격했었는데 약 20년이 넘는 기간 정도의 내전이 있었어요. 내전이 생기면서 이제 펠로폰네소스 전쟁이라고 하는데 이 내전을 겪으면서 주도권이 스파르타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이제 이 그리스 나라의 패권은 스파르타가 독주하게 돼요. 근데 이제 이 스파르타의 독주도 약 한 30년 정도 가다가 레옵트라 전투를 통해서 테베 쪽으로 넘어갑니다. 그 테베 쪽에 넘어갔던 이 주권이 나중에 이제 카이로네의 전투를 통해서 마케도니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알렉산더의 아버지 필립 2세로 이렇게 주권이 넘어가요. 보시면 여기 이제 아테네라는 나라가 있죠. 처음에 이 아테네가 주권을 쥐고 있다가 이 아테네의 주권이 이 스파르타로 넘어가게 되고 이 스파르타에 가 있던 이 주권이 테베로 넘어가는데 이 테베에 있던 이 주권이 나중에는 이 마케도니아 지역의 필립 2세
마케도니아 쪽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재밌는 건 이제 필립 2세인데 그 당시만 하더라도 이 마케도니아 쪽은 이 공화국이었던 이 아테네나 이런 도시국가들이 이쪽은 미개하게 생각을 했었어요. 별 나라 아니다. 여기는 이제 전제군주였거든요. 여기는 이제 민주정이었었고, 그러니까 이쪽을 좀 무시하고 있었는데 이 테베로 이렇게 주권이 넘어갈 때쯤에 이 마케도니아의 필립 2세 알렉산더의 아버지가 테베로 이렇게 망명하게 이렇게 좀 잡혀가 있었어요. 인질처럼. 그러면서 이 테베에서 이제 이 전술을 이렇게 익혀가는데 그 전술이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이 밀집 보병 전술이라고 해가지고 팔랑크스라고 어디 들어봤어요? 네. 이게 그 당시에 굉장한 전술이었습니다. 이걸로 마케도니아가 그냥 그리스를 완전히 다 이기게 되는 거죠. 밀집 보병 대응이었는데 방패로 딱 맞고 긴 창으로 이렇게 딱 해가지고 어디 뭐 들어갈 데가 없어 보이죠. 무적의 군대였습니다. 이 전술로 필립 2세가 그리스의 패권을 쥐게 됩니다. 필립 2세가 이제 이 마케도니아 지역에서 확장하고 있을 때 이 아테네 사람들이 이제 그것을 인지하고 안 되겠다, 저기 좀 어떻게 해야겠다 해서 붙은 전투가 이 카이로네아 전투였어요. 근데 이제 이 필립을 견제하려는 이 움직임을 이 마케도니아에서 이 필립 2세가 딱 감지를 하고 바로 내려가서 카이로네아 전투에서 이깁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리스의 주권은 마케도니아로 넘어가게 되죠. 그래서 이제 명실상부하게 이 필립 2세 그리스의 나라를 다 통일한 거예요. 이렇게 쪼개져 있던 나라를 다 통일해서 통일시키고 바로 얘기합니다. 이제 페르시아 정복하겠다 선언을 한 거예요. 뭐랄까 용기가 있었겠죠. 이제 뭐 정복을 하고 힘이 있었다고 생각을 했던 모양인데, 원래 나라가 그래요. 이렇게 나라를 다 통일하면은 넘치는 힘을 과시를 해야 돼요. 그래서 외세로 이렇게 나가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페르시아를 정복하겠다, 이제 그런 이제 선언을 했는데 안타깝게도 몇 년 만에 바로 암살당합니다. 암살당하고 암살당하면서 이제 어려서 10대였던 알렉산더가 왕위에 오릅니다. 알렉산더가 어린 나이에 이렇게 등극을 했어요. 왕위에 올랐는데 오르다 보니까 이제 주변의 나라들이 이제 필립이 죽으니까 이제 어린 왕이 올라와서 가니까 만만하게 보고 독립 전쟁을 다 일으킵니다. 그래서 막 여기저기서 독립을 하겠다고 이렇게 일어났는데 의외로 이 알렉산더가 손쉽게 이런 반란들을 다 진압하자마자 바로 아버지의 뜻을 이어서 페르시아를 정복하겠다 하고 이제 선언하고 출정을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마케도니아 이게 알렉산더가 잘 아시는 것처럼 이제 세계 정복을 위해서 이제 페르시아로 넘어갑니다. 넘어가서 첫 번째 전투가 이제 그라니코스 강의 전투였는데 BC 334년에 있던 전투였어요. 규모상으로는 상대가 안 되는 규모였어요. 페르시아가 여전히 그 당시에도 여전히 페르시아는 대국이었고 마케도니아가 이제 막 휘능 뜨고 있었지만은 병력 차로는 어마어마하게 차이가 많이 났던 나라예요. 근데 쉽게 이깁니다. 아까 나온 것처럼 이 고대 시대 이 당시 때만 하더라도 숫자 싸움이었어요. 쪽수가 이기는 사람이 이기는 군대가 이기는 그런 싸움이었거든요. 근데 이상하게 이 알렉산더 이후부터 이 전투에 전술이라는 게 생겨요. 그러면서 아까 나왔던 그런 팔랑크스 같은 그런 보병 전술뿐만 아니라 이 알렉산더는 이게 마병이라고 하죠. 기동력이 뛰어난 마병을 이렇게 이용해서 배후를 치거나 측면을 치는 그런 전술들을 이때부터 이렇게 사용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때는 생각하지 못했던 일이에요. 그냥 쪽수로 싸우는 거였거든요. 쪽수 안쪽에 이기는 게 당연한 그런 수준이었는데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러나 어쨌든 그런 전술을 통해서 알렉산더가 이기기 시작하죠. 그래서 이제
그라니코스 강에서 1차적으로 이겨요. 이기고 잠깐 퇴각했다가 이 페르시아가 이수스에서 두 번째 전투를 붙습니다. 이때는 이제 마음을 단단히 먹었어요. 어마어마한 병력으로 이 알렉산더랑 붙었는데 1년 후에 붙었는데 여기서도 대패를 하게 돼요. 대패를. 네. 그러면서 이제 완전히 이제 페르시아 나라는 이제 국군이 기울었죠. 그 당시에 그 왕이 다리오 3세였어요. 다리오 3세였는데 그라니코스 강에서 지고 이수스 전투에서 지면서 완전히 지금 이제 진퇴양난에 빠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마어마한 병력 찼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지면서 굉장히 근데 이 이수스 전투 이후에 알렉산더가 이제 좀 마음이 좀 편해졌던 것 같아요. 뭐 쉽게 이기는 걸 보고 페르시아 별거 아니구만 하면서 여유를 가지고 바로 페르시아를 친 게 아니고 그 밑으로 내려갑니다. 내려가면서 이제 이 페르시아 지역 이 팔레스타인 지역 이 지역을 이렇게 점령하고 이집트까지 점령을 해요. 밑으로 내려가면서 알렉산더가 전투를 했는데 뭐 전투다운 전투를 하지 않았어요. 들어가는 나라마다 다 그냥 알렉산더에게 무릎을 꿇었죠. 그냥 들어오세요 하면 들어온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에 이미 페르시아가 너무나 악정을 펼치면서 나라들이 페르시아를 싫어했어요. 그러니까 차라리 페르시아를 싫어하고 차라리 알렉산더를 더 이렇게 환영했던 거죠. 그러면서 다 이렇게 무혈 입성했는데 유일하게 이 두로에서만 이 알렉산더에 대항했습니다. 두로가 어떤 나라인지 아시죠? 잘 모르시는구나. 두로가 여기 해안가에 여기 조그만 섬나라였어요. 그러니까 해안으로부터 약 1km 정도 들어가는 그 바다 안에 이렇게 섬이었거든요. 그리고 꽤 높은 그런 성벽으로 쌓여 있는 나라였어요. 그리고 해상 무역을 하면서 굉장히 부자였던 나라예요. 그러니까 이 나라는 침략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나라예요. 1km의 바다가 있지, 또 성벽으로 쌓여 있지. 그러니까 알렉산더도 이 나라를 이 두로를 치는데 상당히 시간이 걸렸습니다. 약 한 7, 8년 걸렸어요. 근데 방법이 없죠. 뭐 배로 간다 하더라도 그 높은 성벽 때문에 들어갈 수 없고 해가지고 어려웠는데 이 두로라는 나라를 어떻게 하냐면은 그냥 길을 만들어 버려요. 1km 넘는 길을 바닷가에다가 그 땅에 육지에 있던 모든 그런 돌, 모래 같은 거 쌓아가지고 1km 되는 그냥 길을 만들어 버린 거예요. 그냥 바로 길로 들어가서 두로를 함락시키고 그 두로에 있던 나라들을 백성들을 잔인하게 다 죽이고 또 노예를 팔아버리고 하면서 반항하면 어떻게 되는지 보여줍니다. 그래서 두로를 이렇게 약간 좀 힘써서 함락시키고 그 다음에 이제 가사 정도만 이제 좀 한 1, 2개월 걸쳐서 함락시키고 바로 이집트까지 내려갑니다. 이집트에서도 그냥 알렉산더를 그냥 받아들였어요. 워낙 페르시아가 있어가지고 어서 오세요 해서 알렉산더를 받아주고 신으로 추대까지 하면서 이집트에서도 알렉산더를 받아줍니다. 이렇게 이제 그 밑에 지역 이집트까지 모든 지역을 다 정복한 이후에 알렉산더는 이 이집트 나라에 도시를 세웁니다. 알렉산드리아라고 유명한 도시를 짓죠. 이 알렉산더는 그냥 뭐 전투만 좋아하는 사람이 아니고 상당히 잘 배운 사람이었어요. 아리스토텔레스를 스승으로 두고 있어가지고 잘 배웠던 사람이고 이 사람이 그냥 땅을 정복하는 게 목적이 아니고 자기들의 뛰어난 문화, 헬라 문화를 전파하려고 하는 그러한 목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헬라 문화를 전파하기 위해서 전복 정책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정복해 나가는 도시들마다 거기에 헬라식 도시를 짓고 헬라 문화를 그곳에 이렇게 정착을 시켰어요. 그래서 헬라 문화를 이 전 지역에 이렇게 다 펼쳐서 다녔던 거죠. 그래서 이제 이
뭐 수많은 도시들을 지었는데 그 도시들 이름이 다 알렉산더 이름 따서 알렉산드리아라고 지어져서 이 알렉산드리아는 도시가 전 세계에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근데 왜 알렉산더가 아니고 알렉산드리아라고 하는지 혹시 아세요? 알렉산드리아라고 하는 것은 여성 명사거든요. 그래서 도시 이름은 남성으로 짓지 않고 여성으로 짓습니다. 그래서 알렉산드리아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집트에는 이 알렉산드리아라는 아주 큰 국제도시가 생긴 거죠. 네. 알렉산드리아까지 이렇게 세우고 이집트까지 정복하는 이제 알렉산더는 바로 이제 이어서 페르시아를 정복하기 위해서 올라가서 싸우죠.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가우가멜라 전투, 여기서 이제 다리오 3세랑 마지막 전투를 붙습니다. 수월하게 이기고 여기서 다리오 3세가 죽게 되죠. 근데 다리오 3세가 죽은 것은 알렉산더가 죽은 게 아니고 이제 패배할 것 같으니까 다리오 3세의 부하였던 박트리아의 태수였던 이 부하가 다리오 3세를 죽이고 도망가요. 도망가서 알렉산더는 바벨로니아 전투를 이기고 쭉 거쳐서 바벨론, 수사, 페르폴리스, 뭐 페디아 하면서 박트리아까지 가서 이 태수를 죽이고 여기 넘어가서 인도 지역에 인더스강까지 가게 됩니다. 그래서 인더스강까지 와서 이제 부하들이 진군을 거부하죠. 많이 지쳐 있었어요. 이제 사실 이제 이 당시에만 하더라도 인더스강은 그 당시에 세상의 끝이라고 얘기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인더스강이 왔기 때문에 이제 이 강만 넘어가서 정복하면은 끝난다. 모든 세계 정복한다 하고 이제 건너가려고 했는데 부하들이 진군을 거부해요. 더 이상 못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쩔 수 없이 다시 이제 복귀를 하게 됩니다. 복귀를 하게 되는데 복귀하면서 이제 많은 군인들이 죽어요. 너무 힘들어서 죽기도 하는데 이제 이 바벨론쯤 와서 안타깝게도 이 알렉산더가 죽죠. 32살 젊은 나이에 말라리아라고도 하긴 한 사람도 있는데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병에 걸려 죽습니다. 이렇게 전 세계를 제패해놓고 갑자기 왕이 죽어버리니까 갑자기 나라가 계속 혼란스러워졌어요. 그래서 이렇게 큰 나라 제국을 이렇게 완성을 했죠. 이 큰 나라였는데 이 큰 나라에 왕이 죽었으니 굉장히 혼란스러운 거죠. 그러면서 이제 7명의 장수들이 서로 이제 내가 왕이다 이렇게 패권을 지키고 싸우다가 3명은 죽고 탈락하고 4명 안티고노스하고 루시마쿠스하고 프톨레미하고 셀루쿠스 이 정도 4명이 남습니다. 뭐 티격태격 약 10년 정도 이렇게 막 이렇게 내용에 휩싸여 있다가 결국 이게 4나라 이 마케도니아 쪽은 이제 안티고누스, 그다음에 트리키아 쪽은 루시마쿠스, 그다음에 이제 이 예루살렘 팔레스타인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위쪽 시리아 쪽은 셀루쿠스, 그리고 이 남쪽 이집트 쪽 이쪽은 프톨레미 4개의 나라로 이렇게 나라가 찢어져서 분할 통치에 들어가게 돼요.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잘 봐야 될 이제 나라는 이 두 나라죠. 이 예루살렘을 기점으로 해서 위쪽에 있던 셀루쿠스, 그다음에 밑에 쪽에 있던 프톨레미 이 2개 나라가 여러분들 좀 자세히 보셔야 될 나라들이에요. 이 나라들이 이제 유대 나라하고 연관이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좀 자세히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두 나라를 좀 볼 건데요. 남방은 프톨레미라고도 하고 프톨레마이오스라고도 하고 북방 시리아 쪽은 셀루쿠스 왕조라고도 합니다. 처음에 패권은 그러니까 처음에 패권 그러니까 팔레스타인을 지배하던 나라는 프톨레미가 지배하고 있었는데요. 왕들이 있죠. 프톨레미 1세부터 4세, 5세, 6세까지 있고 또 이후에 이제 주권을 잡게 되는 이제 안티오쿠스 3세를 기점으로 해서 이제 패권이 북방 셀루쿠스 넘어가거든요. 그래서 이제 안티오쿠스 3세부터 여러분들 좀 보셔야 되고요. 이 왕들의 기록에 대해서 잠깐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프톨레미 왕조인데요.
주전 301년부터 비니아스 전투, 그러니까 안티오쿠스 3세가 패권을 쥐기 전까지, 그때까지 이제 프톨레미 왕조, 이 프톨레미 나라가 패권을 쥐게 되고 유대를 다스립니다. 프톨레미 1세 왕인데요. 처음에 이제 이 프톨레미 국가의 토대를 세운 사람이고 굉장히 학문을 사랑하는, 좋아하는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예루살렘을 이렇게 접수하면서 많은 유대인들을 이 알렉산드리아로 데려와요. 이주시킨 거죠. 그래서 이 당시에 이제 그 수도는 알렉산드리아였고요.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 예. 그래서 이제 국가의 토대를 세우고 1세 때, 프톨레미 1세 때 국가 토대를 세우고 학문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듭니다. 이제 프톨레미 2세 넘어와서 여러 가지 업적들을 많이 남기는데, 이 선대왕이 해놓은 그런 바탕 위에 학문의 꽃을 피워서 파로스 등대라고 아세요? 고대 7대 불가사리 중에 들어가는 파로스 등대라고 있어요. 그 등대를 만듭니다. 그리고 이 프톨레미 2세가 알렉산드리아에 이렇게 도서관, 큰 대도서관이 있었는데 그곳에 수많은 책들을 이렇게 비치를 시켜요.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좀 조심 있게 봐야 될 이 히브리어 성경을 헬라어 성경으로 번역한 70인역, 이 70인역도 이 도서관에 비치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프톨레미 3세에 들어가서 계속 순수과학 분야를 발전을 시켰고, 그러면서 뭐 지구 둘레를 계산하거나 뭐 중력이나 시대를 발견하는 아르키미데스 있죠. 이 시대 때 사람들이에요. 이때 이렇게 순수과학 발전을 시켰고요. 프톨레미 4세에 들어오면서 이제 이 셀루쿠스 왕국의 안티오쿠스가 이제 좀 쇠퇴기로 들어가게 됩니다. 안티오쿠스 3세가 처음 쳐들어왔는데 처음 전투에서는 이겼어요. 프톨레미 4세가. 그래서 프톨레미 4세가 안티오쿠스 3세를 이기고 돌아오는 길에 예루살렘을 방문을 해요. 예루살렘에 방문해서 지성소에 들어가려고 했는데 지성소에 들어가면 안 되잖아요. 들어가려다가 실패했어요. 뭐 쓰러졌다는 얘기도 있고 그래요. 못 들어갔습니다. 근데 못 들어가고 실패하고 와서 보니까 자존심이 상한 거예요. 그래서 이때부터 유대인들을 이렇게 탄압하기 시작합니다. 원래 그 전까지는 이 선대왕들이 유대인들을 좀 특권을 주고 이렇게 좀 선대를 베풀었었는데 이 사건 이후로 이 프톨레미 4세 때부터 유대인들의 특권을 박탈하고 못 살게 굴어요. 그러면서 이제 왕국 사약기로 접어들고 프톨레미 4세가 죽고 프톨레미 5세가 이제 집권하면서 어린 나이에 즉위를 하게 되고 북쪽에 있던 셀루쿠스 안티오쿠스 3세는 또 어린 나이에 즉위한 이 프톨레미 5세를 보고 침공을 하게 되고 나중에 여기서 전투에 이기면서 이제 이 바이아스 전투에서 이기면서 이스라엘 쪽 유대 쪽의 그 지배권은 셀루쿠스로 넘어가게 됩니다. 안티오쿠스 3세 때. 근데 이 안티오쿠스 3세가 이 프톨레미 5세랑 싸우면서 이길 수 있었던 것은 유대인들의 이제 민심이 이 프톨레미 4세로부터 이제 안티오쿠스 쪽으로 돌아섰어요. 그래서 민병대를 조직해가지고 유대인들이 안티오쿠스를 도왔어요. 그래서 이제 안티오쿠스 3세가 프톨레미 왕조를 이길 수 있었던 이제 그런 사건이기도 하죠. 셀루쿠스 왕조는 이렇게 좀 크게 뭐 볼 건 없고요. 안티오쿠스 3세부터 좀 이렇게 좀 나라가 좀 정비가 됩니다. 이 북쪽에 시리아의 큰 넓은 땅을 통치하다 보니까 이 한 민족이 아니고 여러 민족이 이렇게 짬뽕으로 이렇게 섞여 있던 나라였어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여기저기서 내란이 많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이 안이 시끄럽기 때문에 뭐 밖으로 커져나갈 수 있는 기회가 없었던 거죠. 근데 이제 안티오쿠스 3세에 들어서면서부터 이제 이게 내전들을 다 진압시키고 다시 이제 외부로 남쪽으로 내려가서 유대 지역을 이제 공격하기 시작한 거죠. 처음에는 이렇게 패배했는데 바니아스 전투에서 승리하면서 또 그 승리할 때 유대인들이 지원했기 때문에 좀 쉽게 승전하고 하면서 유대 지역의 지배권을 가져오게 되고요. 그러면서 이제 그 전쟁 때 유대인들이 도와줬기 때문에 유대인들에게 많은 특혜를 베풀었어요. 세금도 면제해주고 또 뭐 성전도 회복시켜주고 하면서 많은 이렇게 특혜를 베풀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안티오쿠스 3세를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뭐 다윗 왕의 환생이다, 고레스 왕의 현현이다, 뭐 그런 얘기가 들으면서 굉장히 안티오쿠스 3세를 이렇게 환영했었고, 근데 그 당시 때쯤에 이제 로마가 이렇게 좀 크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안티오쿠스 3세가 유대 지역을 이렇게 지배하게 됐을 즈음에는 로마가 굉장히 커가지고 이제 이 분위기가 이 로마와 이 셀루쿠스가 한 번은 붙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돼버렸어요. 누가 더 크냐 때문에. 근데 이 안티오쿠스 3세가 로마 전쟁에서 지죠. 마그네시 전투에서 패배합니다. 그러면서 굴욕적으로 평화 조약을 이렇게 맺게 되고 막대한 전쟁 배상금을 물어야 될 상황에 처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 이것저것 이렇게 안타깝게도 이렇게 배상금 마련하다가 안티오쿠스 3세가 나중에 BC 주전 187년에 살해됩니다. 그 뒤를 이어서 셀리쿠스 4세가 이제 등극을 했는데 이 왕도 불쌍하게 뭐 전쟁 배상금 마련하다가 뭐 전전긍긍하다가 부하의 암살을 당해서 죽게 되고, 안티오쿠스 4세로 이 안티오쿠스 4세는 셀리쿠스 4세의 동생이었어요. 형이 이렇게 암살되면서 자연스럽게 왕이 됐는데, 안티오쿠스 4세가 이제 왕에 올라오면서 여러 민족 우속된 그런 셀리쿠스도 그게 막 이렇게 반란들이 일어났었거든요. 이 반란을 싹 진압하면서 이 안티오쿠스 4세가 생각한 것이 나라를 하나로 다시 묶기 위해서는 헬레니즘밖에 없다. 헬레니즘 문화로 나라를 다시 통일시켜야겠다 하면서 정책을 취하게 됩니다. 근데 이 헬레니즘 정책이 그리스 문화잖아요. 잘 아시는 것처럼 제우스 뭐 그런 여러 왕들 있는 그런 문화잖아요. 이 헬레니즘 정책이 유대교하고 이렇게 충돌되는 거예요. 안티오쿠스 3세 때만 하더라도 유대인들에게 종교를 인정해주면서 많은 특혜를 베풀었는데, 이 안티오쿠스 4세가 이제 헬레니즘 정책을 이렇게 취하면서 유대교하고 이렇게 충돌하게 되고 유대교하고 이렇게 마찰을 빚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 안티오쿠스 4세가 굉장히 유대에 나쁜 일들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막 안식일, 유월절 같은 절기를 금지시켜버리고 할례를 금지하게 시키고 돼지고기를 먹으라고 하고, 뭐 성전에 제우스 신상을 세우고 또 막 돼지의 피를 성전에 뿌려버리기도 하면서 이 정말 유대 사람들에게는 정말 최악의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왕은 다니엘서의 적그리스도의 이런 모습으로 해서 이미 예언이 되어 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다니엘서 11장 30절에 나와 있는 이 악한 왕이 이 안티오쿠스 4세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굉장히 정말 힘들게 했죠, 유대를. 그러면서 이제 이 안티오쿠스 4세 때 이런 유대교 말살 정책에 맞서서 일어난 봉기한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이제 마카비 혁명의 마따디아 가문이었죠. 그때 이때를 기점으로 해서 이제 유대 지역에 독립 운동이 이제 일어나기 시작한 거죠. 자, 어쨌든 중요한 건 여러분들이 이 그리스 헬라 시대를 공부하는 이유는 이것 때문에 그래요. 이 헬라 문화가 기독교 영향에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큽니다. 크게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이제 디아스포라 확산, 두 번째는 70년 성경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 문화가 이렇게 전해지면서, 그러니까 이 알렉산더가 전 세계를 통일하면서 한 일이 내가 얘기한 것처럼 문화를 하나로 묶었어요. 그러면서 언어가 하나로 통일합니다. 언어가 헬라어로 통일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 나라의 여러 언어로 이렇게 막 쪼개져 있던 그런 지역들이 헬라어로 이렇게 헬라 문화로 통일된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70년 성경이 탄생하게 되죠. 근데 이 성경은 히브리어로 되어 있던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헬라 문화로 통일이 되면서 헬라어로 나라가 이렇게 세계가 이렇게 통일되어 있었는데, 70인역 헬라어 성경이 생기면서 이 성경이 급속도로 전 세계에 퍼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먼저 70년 성경을 보면은 뭐 생긴 건 아까 얘기한 것처럼 프톨레미 2세 때 그 책 만들어가 책을 도서관에 이렇게 비치하기 위해서 목적으로 만들어졌는데, 근데 그 목적으로 만들어졌지만 그 책이 그 여러 도시 지역에 이렇게 퍼져 살고 있는
살다 보니까 헬라 유대인들에게 그들에게 정체성을 가질 수 있게 읽혀질 수 있는 책으로 이렇게 만들어진 거고, 이방인과 유대인들이 소통할 수 있는 창구가 되고, 또 나중에 유대교 신앙이 이교도들에게 이렇게 전해질 수 있는 강력한 도구로 이렇게 취해진 거죠. 그 이전에 성경이 없던 시대 때에는 이 히브리 사람들을 이교도들, 헬라 사람들은 이상하게 생각을 했어요. 막 안식일 지키고 할례를 행하고 먹는 거 안 먹는 거 정해서 이렇게 지키는 사람들, 이상한 사람들 이해를 못했거든요. 이상하게 생각을 했었는데, 이제 이 헬라어 성경책을 통해서 이런 종교구나 하면서 해주면서 좀 서로 이해할 수 있는 소통의 창구가 된 거고, 나중에 이제 유대교가 이제 상당히 고등 종교거든요. 이 성경책을 통해서. 그래서 이제 유대교들이 유대교의 신앙에 관심을 갖게 되고, 이제 유대교를 개종하는데 큰 역할을 하게 됩니다. 나중에 이 70년 성경은 사도 바울 때 이제 예수님 이후에 예수님의 복음이 전파될 때에도 큰 역할을 하게 되죠. 이 70년기 성경이 이렇게 통해서 유대교에 대한, 성경에 대한 그러한 지식들이 많이 나라에 퍼져 있었기 때문에 훨씬 수월하게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파하기 쉽게 그런 역할을 했던 거죠. 또 하나 이제 디아스포라라고 하는데, 유대인들은 이제 나라가 망하기 시작하면서 여러 나라에 이렇게 퍼져서 살게 됩니다. 처음에는 이제 바벨론 때부터 시작을 해요. 바벨론 망하면서 이제 여러 지역으로 나라서 퍼져서 살기 시작하는데, 이 헬라 시대 때 이때의 디아스포라 현상이 절정에 다다릅니다. 알렉산더가 여러 도시들을 건설했고, 그 도시에 여러 이주민들을 이렇게 이주시키면서 그 중에서 이렇게 살게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유대인들에게도 많은 특권을 주면서 이주를 이렇게 시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시기 때에 많은 유대인들이 전 세계에 이렇게 퍼져나가면서 살게 되는 그런 일들이 생기게 되고, 이제 이 유대인들이 전 세계에 나가 살다 보니까 초기 기독교가 이제 전파되는데 많은 이제 기여를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 헬라 시대 때 이 그리스 문명이 이 유대교에 미친 영향은 이렇게 문화나 또 이런 언어 쪽에서 많은 영향을 이렇게 미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서는 이 헬라 시대를 통해서 이렇게 복음이 전파될 수 있는 그 기반을 이렇게 마련하고 계셨던 거죠. 40분이 맞춰야 40분까지인가요? 40분? 빨리 해야겠네. 자, 그 다음 이제 마카비 혁명 시대에 들어가게 됩니다. 시간이 없어서 좀 요약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아까 얘기했죠. 안티오코스 4세 때 유대인들이 정말 치욕적으로 이렇게 이런 일이 생기면서 더 이상 못 참겠다, 이제 독립운동이 일어나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마카비 왕조라고도 하스몬 왕조라고 하는데, 보시면요, 혁명 발발은 최초는 유대 지역에 위치한 모딘이라는 지역이 있었어요. 이 모딘이라는 지역에 하스모니안 가문에 속한 제사장 마따디아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마따디아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이 최초의 봉기를 일으켜요. 더 이상 못하겠다면서 그 왕들을 이렇게 반항을 해서 독립운동을 이렇게 되는데, 이 마따디아와 그의 5 아들들이 봉기를 시작한 겁니다. 그들이 이제 하시딤이라고 하는 이제 경건주의자들이 이미 이러한 이제 압제에 못 견뎌서 이렇게 경건자들이 있었는데, 그들과 합쳐가지고 봉기를 일으키는데, 이것도 사실 좀 복잡해요. 이 보시면 아시겠지만 마따디아라는 사람을 통해서 5명의 아들이 있고, 그들이 쭉 해서 이렇게 이어지는데 좀 복잡한데 이 시간이 되려나 모르겠네요. 좀 짧게 합시다. 짧게 해서. 어쨌든 봉기가 일어납니다. 셋째 아들 유다라고 했어요. 유다. 이 사람 별명이 마카비였습니다. 망치라는 뜻인데, 이 사람이 연전연승을 해요. 다 이깁니다. 처음엔 게릴라전부터 시작했는데 의외로 전술을 잘 이용해가지고 잘 싸웠어요. 그래서 의외로 잘 이겼습니다. 그러면서 예루살렘을 갖다가 이렇게 입성해서
다시 이렇게 재탈환해 버려요. 그러면서 아까 안티우스 4세가 완전 더럽혀놨던 이 을 다시 이렇게 재봉헌합니다. 깨끗하게 치우고. 그러면서 이 수전절이라는 절기가 생겨요. 다시 성전을 재탈환했다, 봉헌했다, 깨끗하게 거룩하게 다시 하겠다 해서 그걸 기념하는 절기라고 해서 수전절이라는 절기가 생겨요. 그러니까 신약성경에 보면 이 수전절이라는 절기가 나오는데 이 절기는 이때 만들어진 절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기원을 좀 아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뭐 한우카라고도 하는데 지금 현재 유대인들은 이 절기를 지킵니다. 이렇게 성전을 재봉헌한 일이 있었고요. 이렇게 성전을 재봉헌하긴 했지만 아직까지는 이렇게 독립된 왕조가 생긴 건 아니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유다의 승리는 그냥 그 주변 지역, 예루살렘 주변 지역의 자유를 정치한 수준이었는데, 그 셀루쿠스 나라에서 가만히 있지 않죠. 다시 침공해 오는데 여러 이렇게 이걸 어떻게 한번 읽어보세요. 읽어보시고. 다섯 아들 중에 엘르아살이라는 아들이 죽고요. 이 일을 겪으면서 마카비 일가하고 하시딤 그룹이 결별을 하게 됩니다. 마카비 일가하고 하시딤 그룹은 좀 다르죠. 마카비 일가는 정치 쪽에 좀 관심이 있던 종주. 마카비 일가는 아까 이거 하스몬 그 가게의 그 마따디아와 다섯 아들 그 가게죠. 그리고 근데 하시딤은 경건주의자들이에요. 이러한 헬라 정책에 반해서 나와 있는 경건한 사람들의 무리, 그런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이 이제 나라의 독립이라는 성전 재봉헌이라는 목표 아래 하나를 뭉쳐서 있었던 건데 나중에 결국에 이들 사이에서 결국은 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결별을 하게 되고요. 그러면서 결국 유다가 죽게 됩니다. 유다가 참 잘 싸운 이제 셋째 아들인 유다가 죽게 되고 그 통치가 이제 요나단까지 넘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요나단은 운이 좋았어요. 셀루쿠스에서 이렇게 내란이 일어나면서 내란 와중에 우연히 그냥 얼떨결에 요나단 네가 그러면은 내가 그 유대 지역에 제사장직으로 세워줄게 하면서 네가 그쪽 다스려 해가지고 우연히 요나단이 통치를 하게 되면서 유대 지역을 이렇게 통일하게 이렇게 유대 지역의 제사장으로 이렇게 임명이 되게 된 거죠. 그 당시에는 왕이 없었기 때문에 제사장직을 가는 사람이 통치하는 그런 구조였습니다. 근데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셀루쿠스 왕국의 분쟁이 또 일어나. 셀루쿠스 왕국이 계속 하락세를 접어들면서 데메트리우스 2세라는 사람과 협정을 맺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협정을 통해서 명실상부하게 유대라는 나라 독립을 시켜줘요. 이제 그러면서 독립이 되게 되고, 그러니까 주전 142년을 하스모니안 왕조, 실제로 왕이 다스리는 왕조의 시작 원년으로 봐요. 시몬 때. 근데 이 시몬이라는 사람이 정치를 잘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뭐 이렇게 친그리스파, 그러니까 그리스 쪽에 달라붙었던 친그리스파, 또 거기에 반한 하시딤, 또 마카비 이런 왕조, 이러한 그룹들의 이렇게 통합을 이뤄내게 되고, 또 주화까지 발행하면서 나라를 잘 이렇게 안정을 시켜요. 그래서 상당히 평화적으로 나라를 잘 안정을 시켰는데, 어이없게도 134년에 그의 사위 프톨레미라는 사람에게 살해됩니다. 그러면서 이 시몬도 이렇게 죽게 되고요. 그의 아들이 있었는데, 여러 명의 아들이 있었는데, 이 시몬이 사위 프톨레미에게 살해되면서 그의 아들도 많이 죽어요. 근데 운 좋게 요한 힐카누스라는 아들은 딴 지역에 있었어요. 그래서 딴 지역에 있던 이 요한 힐카누스가 두 번째 통치자로 등극하게 되고요.
이 당시 때 계속해서 이 셀루쿠스는 쇠퇴기에 접어들어 있었고 이를 이용해서 영토를 확장해 나갑니다. 그러면서 이 요한 힐카누스가 여러 영토를 확장하는데 그 중에 이제 그리심산의 사마리아 성전을 파괴하면서 파괴시키고 쪽을 차지하고 밑으로 내려가서 이두메까지 내려갑니다. 이두메 내려가서 이두메 지역의 사람들을 유대교로 개종시킵니다. 그래서 개종시키는데 그때 이두메 지역에 있던 사람들 중에 이제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헤롯 가문이 그때 이두메 사람이거든요. 그때 이제 이 헤롯 사람들이 헤롯 그 가문이 유대교로 개종하게 된 겁니다. 나중에 이 헤롯 이 가문의 이 사람들이 유대 왕국을 다시 제패하게 되죠. 그 당시에 이제 요한 힐카누스는 바리새파가 이렇게 정파였는데 사두개파로 정파를 바꿉니다. 왕이 있었지만 지금처럼 파가 있었거든요. 그 당시 때에도 지금 우리나라에도 당이 있는 것처럼 파가 있었는데 그 당시 그 파는 바리새파, 사두개파 두 파가 있었는데 원래 요한 힐카누스는 바리새파였어요. 근데 다윗왕의 무덤을 열어가지고 이렇게 돈을 지불한 사건이 있었는데 그 사건 때문에 바리새파하고 원수가 되게 되고 사두개파로 이렇게 정파를 바꾼 이들이 있었습니다. 요한 힐카누스가 죽으면서 아들에게 아리스토블루스 1세에게 아들에게 대제사장직을 물려줍니다. 근데 왕권은 어머니에게 물려줘요. 근데 이 아리스토블루스 1세가 왕권을 이어받은 어머니하고 아들들을 형제들을 감옥에 가둬버리고 자기가 정권을 이렇게 가지게 됩니다. 1년 동안 통치를 했는데 그러면서 이 사람이 갈릴리 지역, 그러니까 유대의 북쪽이죠. 갈릴리 지역을 정복하게 되고 그쪽으로 유대인들이 많이 이주시켰거든요. 아마 이때 이제 베들레헴에 살고 있던 요셉, 예수님의 아빠잖아요. 이 요셉을 아마 이 갈릴리 지역으로 이렇게 이주시킨 것 같아요. 그래서 베들레헴 출신임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나사렛, 갈릴리 지역 나사렛에서 살고 있었던 거죠. 아리스토블루스 1세가 죽으면서 아내인 살로메 알렉산드르에게 이렇게 정권을 넘겨줍니다. 근데 이 살로메 알렉산드라는 남편이 구금시켰던 취동생 알렉산더 얀네우스를 풀어주면서 그 사람을 대제사장으로 임명하고 나중에는 이 대제사장이었던 알렉산더 얀네우스와 결혼하면서 이 알렉산더 얀네우스를 왕으로 추대하게 됩니다. 근데 이 알렉산더 얀네우스는 바리새인들하고 사이가 안 좋았었고 그리고 바리새인들을 굉장히 탄압을 많이 했었죠. 탄압을 많이 하고 6,000명이나 되는 바리새인들을 많이 죽였는데 그 위에 이 사람이 죽으면서 아내에게 바리새인들과 평화롭게 지내라는 유언을 남겨 주었다고 해요. 그 뒤에 이제 남편 알렉산더 얀네우스가 죽으면서 자연스럽게 이 정권은 살로메 알렉산드라에게 넘어옵니다. 남편이 죽으면서 아내에게 다 정권을 준 거죠. 그래서 이제 살로메 알렉산드리아가 왕위에 오르면서 뭐 적당한 경로로 왕위에 오른 최초의 여왕이라고 하는데 옛날에 아달랴라는 여왕이 있긴 있었지만 그 아달랴는 반란을 일으켜서 왕이 됐기 때문에 정당한 경로로 왕이 오른 최초의 여왕으로 이렇게 살로메 알렉산드리아가 이렇게 있습니다. 바리새인들과 우호적으로 지냈어요. 그러면서 나라를 평화와 번영으로 이끈 유능한 통치자였다고 합니다. 이렇게 이제 살로메 알렉산더 이후에 시몬을 거쳐서 요한 힐카누스를 가게 되고 요한 힐카누스 아리스토블루스를 통해서 살로메에 가게 되고 살로메하고 알렉산더가 결혼하게 돼서 여기 있다 다시 살로메로 와서 살로메의 아들 둘이 있었는데 이 둘이 잘 싸우면서 결국 로마를 불러들입니다. 왕자의 난이라고 하는데 이 요한 힐카누스 2세하고 아리스토블루스 2세가 이제 두 아들들이었는데 뭐 차남, 장남이었는데 이 둘이 싸우면서 서로 왕권 사이에서 싸우면서 결국 로마의 도움을 청해버려요. 그래서 로마가
그 당시 로마가 패권을 쥐던 로마가 이 예루살렘에 무혈 일성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헤롯이랑 엮이면서 헤롯이랑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이 정권이 자연스럽게 로마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로마 점령 시대가 시작된 거죠. 그렇게 역사는 쭉 이어지면서 이제 그러면서 이제 BC 5, 6년 좀 되면서 이제 예수님께서 태어나시고 자연스럽게 이렇게 북한에 넘어가게 된 거죠. 자, 자, 시간 조정을 잘 못해가지고 어쨌든 이렇게 좀 흐름이 쭉 이렇게 넘어왔어요. 그래서 좀 대략 무슨 내용인지는 아시겠죠? 어떻게 일들이 좀 넘어가는지 잘 좀 이해가 안 되시면 여러분들 좀 아주 공부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나중에 좀 책을 좀 소개해 줄게요. 나중에 이제 자연스럽게 이제 로마로 넘어가면서 로마에 붙어서 정치를 참 잘했던 이 헤롯 가문의 헤롯 대왕이 이렇게 좀 정권을 잡게 되고 이제 유대는 결국 이 헤롯이 다스리는 나라가 돼버리는데 이 헤롯 가게도 여러분 좀 아셔야 돼요. 이 시장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래서 헤롯 가게도까지만 좀 여러분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복잡하죠? 굉장히 복잡합니다. 근데 복잡한데 여러분들 좀 이 몇몇 왕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노란색으로 표시되는 왕 있죠? 이 왕들만 좀 아시면 돼요. 맨 처음에 안티파트라고 하는데 이 사람이 이제 이두메에서 있던 사람인데 그 유대로 개종하죠. 그 사람입니다. 개종해서 이두메에 개종해서 유대로 들어왔던 처음 안티파트 1세고 안티파트 2세가 이제 헤롯 대왕의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그 헤롯 대왕 있잖아요. 그 헤롯 대왕의 아빠예요. 아버지죠. 안티파트 2세. 그러니까 이 안티파트 2세죠. 헤롯 가게도는 안티파트 2세부터 시작을 해요. 이 사람은 나중에 이제 유대 총독으로 임명이 됩니다. 로마에 이렇게 친 붙어가지고 로마로부터 이렇게 좀 총독으로 임명해가지고 이 안티파트 2세 때부터 유대 총독으로 임명받은 사람이에요. 이 사람의 아들 여러 명인데 그 중에 둘째 아들 헤롯 대왕. 이 헤롯 대왕이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 예수님이 태어날 때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그 왕입니다. 이 헤롯 대왕이 BC 4년에 죽죠. 이 사람이 많은 일들을 했어요. 갈릴리 통치를 했고 예루살렘 선대를 하면서 그 헤롯 성전을 짓기도 하고 하면서 많은 일들을 하게 됐죠. 유능한 왕이었어요. 헤롯 대왕. 근데 너무 막 왕권에 얽매이다 보니까 많은 나쁜 일도 많이 했죠. 근데 이 사람은 유대의 왕이었지만 정통은 아니죠. 이두메 출신 지역이니까 정통은 아니에요. 그래서 이 왕권에 대해서 많이 집착했던 사람입니다. 이 사람들 이제 이 사람과 이제 결혼한 왕비들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 이제 말다케라는 이 사람과 결혼해서 낳은 아들들이 있죠. 그 중에 이제 아켈라오다 했죠. 아켈라오는 이제 헤롯 대왕의 아들인데 이 지역에 이제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집트로 내려갔다가 돌아왔을 때 유대 지역을 이렇게 다스리고 있던 왕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굉장히 난폭한 왕이었거든요. 그래서 이 아켈레오 왕을 두려워해서 예수님과 그 요셉은 갈릴리 지역으로 넘어갑니다. 아켈라오 이 왕 있었고요. 그다음에 헤롯 안티파 이 헤롯 대왕의 둘째 아들인데 이 사람이 갈릴리 분봉왕이에요. 이 사람이 세례요한을 죽인 사람이고 헤로디아랑 결혼한 사람이죠. 헤로디아는 이제 빌립 1세의 아내였는데 빌립 1세가 죽고 나서 헤로디아랑 결혼하게 되죠. 헤로디아랑 결혼하다 보니까 세례 요한이 헤로디아랑 결혼한 게 옳지 않다 해서 헤로디아가 세례 요한을 싫어하게 되고 이제 결국 헤롯 안티파가 헤롯을 죽이게 되죠. 그래서 헤롯 안티파 이 헤롯 대왕의 둘째 아들입니다. 잘 기억해 두셔야 돼요. 좀 유명한 왕이죠. 빌립 1세 여기 아까 얘기했던 이 빌립 1세 이 사람은 이제 헤로디아의 남편이었죠. 근데 죽고 나서 헤로디아가 헤롯 안티파하고 결혼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빌립 2세가 있습니다. 이제 갈릴리 지역 옆에 이두메 지역이 있었는데 이두메 지역을 다스리던 왕이었어요. 상당히 뭐 훌륭한 왕이었다고 해요. 좀 다르죠. 엄마는 다릅니다. 그러니까 아켈라오, 헤롯 안티파, 빌립 2세 예수님 시대 때 그 유대 지역을 다스리던 왕들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헤롯 아그리파 1세, 여기 아그리파 1세 여기 있습니다. 완전 좀 다르죠. 가게가 좀 다른데, 헤롯 아그리파 1세가 있습니다. 이 헤롯 아그리파 1세는 유대와 사마리아를 통치하던 왕이었는데, 야고보를 처형한 왕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사도 시대 때
야고보 첫 순교자였죠. 야고보를 처형한 왕이 헤롯 아그리파 1세고요. 베드로를 투옥시켰던 왕이기도 합니다. 그 사람이에요. 사도행전 12장에 나와 있는 왕입니다. 그리고 그 뒤를 이어서 헤롯 아그리파 2세가 나오죠. 이 사람이 이제 나중에 사도 바울을 신문했던 사도 바울이 신문을 해가지고 왕에게 상소를 해가지고 로마로 가게 되잖아요. 그때 이제 바울을 신문했던 그 왕이 헤롯 아그리파 2세입니다. 자, 이 노란색 왕들, 이 헤롯 왕 중에 이 왕들을 좀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헤롯 왕 가게 되면 좀 아셔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들 좀 이해하는 데 도움이 돼, 성경을 이해하는 도움, 신약 성경을 이해하는 도움이 되실 거예요. 그리고 이제 하나 더 아셔야 될 게 이제 하나 더 있는데 둔파인데 바리새파, 열심당, 헤롯당, 에스네파, 사두개파 이게 좀 아셔야 되는데 이건 나중에 한번 좀 보도록 하시죠. 시간이 안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이게 새로 나오는 그 정파들이거든요. 예수님 시대 때 잘 아시고 참 사두개파 있었고 바리새파 있었고 그죠? 이들의 기원과 이들의 뭐 노선 또 이들이 했던 일들 좀 볼 텐데 이건 나중에 시간 있게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